부천의 역사에 대해서. 이 보이시나요, 다? 네. 제가 처음으로 부천 중동상동을 도시공학적으로 이런 설계를 해서 중동상동이 발전돼야 되지 않느냐 하고 사실 20년 전에 스케치한 겁니다. 20년 전에 스케치를 했는데 거의 똑같이 됐죠. 그래서 참 어떤 미래지향적인 부천의 어떤 발전 방향을 도시적으로 한번 그려봤는 스케치를 했는데 실제로 부천이 지금 거의 이 모양으로 변해서 가져갔습니다. 가장 이번에 달력을 새로 리마이크해서 만들었던 그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부천시청의 공무원들이 약 한 2,200명 되는데 사실 부천 군청이 과연 어디 있었냐, 최초의 군청이 어디 있었냐라고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선생님들한테는 군청이 옛날에 인천에 있었다라고 해서 찾아봤는데요. 약 한 7년여 동안을 인천시청이나 각 부청, 그다음에 오래된 도서관들 다 뒤져서 겨우겨우 그 사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부천 군청이 인천에 있었다는 것을 이번에 찾았고요. 화도진 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만들었던 그 화도진 도서관에 다행히 사진과 자료가 있어서 이걸 찾게 됐고요. 지금 현재 그 공설운동장 그 옆에 문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문학초등학교 안에 부천 군청이 있습니다. 그 본관 하나만 지금 딱 남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인천시에서는 옛날 그 인천이 부천이었었다라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거의 다 지워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찾기가 더 힘들었고요. 그 문학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어 외부인은 또 못 들어가게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감 선생한테 승인을 받아야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교감 선생을 면담을 하고 가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마침 그 교감 선생이 저희 고등학교 때 후배라고 해서 그 많은 자료를 또 저희가 받아갖고 이번에 이제 자료를 만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부천에 소남학교나 조국학교가 꽤 오래됐다고 하는데 소남학교, 조국학교도 더 오래된 부천 학교가 있었습니다. 바로 부천 공립보통학교라고 1917년도에 개교한 부천 보통 공립학교가 있었습니다. 4년제입니다. 그것이 1946년도에 문학초등학교로 개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문학초등학교의 원명칭은 바로 부천 보통 공립학교였습니다. 4년제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사실을 찾았고요. 이 부천 군청이 이 본관만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천 군청사가 있을 때 그 앞에다가 부천 그 공립보통학교를 만들었는데 1940년도에 부천 군청이 또 두 번째로 이전을 합니다. 이전을 하다 보니까 그 부천 보통 공립학교에서 반사를 쓰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허물고 다시 짓고 하다가 그 외 청사들이 다 없어지고 학교 어떤 본관 이런 걸 짓고 본 청사 하나만 건물 앞에 하나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부천 군청이라고 하지 않고요. 인천도읍 유적지 1호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져왔고요. 1940년도에 여러분들 그 율목동이라고 그러죠. 원명치는 지금 답동입니다. 잘 아시는 게 인천 동인천역 앞에 답동성당이라고 있습니다. 답동성당 바로 뒤쪽이 부천 2,300. 40년도 이전. 그래서 건물은 현대식 건물로 잡았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아마 최첨단 현대식 건물을 아마 진보로 보여지고요. 그 답동성당 그 앞에 고용주차장이 큰 게 있을 겁니다. 그 자리가 옛날에 군 청사 위에 여기 부속 건물로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쪽 사진은 제가 찾지 못했고요. 부천 군청 최초의 군청 사진하고 두 번째 이전한 그 군청 청사는 저희가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940년대에 있다가 소사읍자리로
62년도에 1962년도에 부천 군청이 이전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과연 그러면 부천의 광역이 과연 어디까지였었나 아마 좀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자료를 갖고 토대로 찾은 결과 여러분들 부천의 광역이 그때 당시에 1914년도에서 62년도까지는 인천시 전체하고 옹진군하고 지금 검단, 강화, 김포만 빼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면 자 시흥시, 그 다음에 안양시, 그 다음에 지금의 광명시, 안산의 대부도까지 부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쪽으로 바라보면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시흥구까지 부천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땅으로 면적을 본다면 여의도까지 제가 땅을 유추해 본다면 여의도까지 부천이었습니다. 압구정동 일부까지 부천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 부천 군청의 광역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는 이걸 찾아다니면서 진짜 소름이 끼칠 정도로 왜 부천이 가장 이렇게 적은 부천이 됐느냐. 아마 여기 여러 선배님들은 그 내용들을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부천이 가장 적은 도심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62년도인데 서울시가 서울특별시가 되면서 서울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4대문 아닌 서울이었습니다. 서울시를 서울특별시로 변경하면서 행정구역 변경을 해나가면서 경기도 땅을 다 서울시로 포함시킨 겁니다. 그때 경기도 일대의 땅, 또 부천 땅, 인천으로 옮겨졌고 또 62년도에 부천군청이 부천 도사읍으로 오면서 인천시를 갖다 광역시로 만들면서 대단히 커졌죠. 그리고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인천이 여러분들 지금 뭐 인구가 약 400만 정도 되고 면적이 대단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인천의 면적하고 지금의 인천의 면적하고는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의 인천의 46%가 바다였습니다. 뭐 더 잘하시겠죠. 여기서 전철을 타고 가다 보면 저희도 학교 다닐 때만 해도 70년대 타고 다니다 보면 좌측이 뻘이었습니다. 주안에 이런 뻘이 있었고 그 정도로 인천이 대단히 발전된 그런 지역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보면은 62년도에 어떻게 보면 팔다리 다 잘려서 도사읍으로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97년도에 그 지금의 원미 여운마당, 원미구청짜리로 이제 옮기게 되고요. 97년도에 지금의 부천 청사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부천 청사가 5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동을 했다는 그런 아주 가장 중요한 이펙트를 찾아냈던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역사 달력을 한 15년 전부터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구조를 발간을 하다가 작년에는 저희가 발간을 못했다가 올해 실제 부천 청사를 찾으면서 새롭게 달력을 발간하게 됐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천의 그 역사의 팩트는 현대사로 본다면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부천시에서도 옛 우리의 어떤 부천, 어떤 부천의 옛 그 영역, 광역 이것을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팩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잘 이해를 못하실 겁니다. 중동상동에 바닷물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떤 선배님들은 아 맞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들어가면 어떤 분들은 대단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한 10여 년 전에 지하철 7호선 갱도를 탈 때 409가 있었습니다. 지하 409를 제가 직접 다 내려가 봤습니다. 지하철 7호선 갱도를 탈 때 약 15m에서 18m까지 뻘이 나왔습니다. 그 뻘에 연도를 추출한 결과 약 3억만 년대 그 뻘을 갖다가 그 지질조사한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바닷물이 들어왔었다. 그럼 그 역사적인 연대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자료를 연구한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대단히 그 연구한 자료가 대단히 많아서 중국이나 한국이나 거의 비슷한 지역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연대한 본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23억만 년 전에는 다 바닷속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23억 년 전에는 바다였었다가
약 3억만이 본다면 그 중간에 어떤 연생들이 있겠지만 빙하기 때 빙하기가 남극과 북극이 계속 빙하기가 오면서 바다 수면이 한 100m가 내려가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현상이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어떻게 지금의 부천이 되느냐. 연대를 추정을 하면 역사적인 그 사실 근거는 없고요. 저는 사실 현대사, 중대사, 근대사를 공부를 하다가 도저히 이 역사를 풀지 못하고 다시 언어학하고 진영학으로 다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풀리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저같이 향토사를 푸는 사람이 거의 지금은 다 돌아가셔서 안 계세요. 다행스럽게 전국의 그 선생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진영학이라는 걸 배워서 이 언어를 쉽게 풀 수가 있었고, 이 부천이 저도 진짜 겁없이 시작을 했는데 깜짝 놀란 게 이 부천의 이 동네 지명이나 이런 지명이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이 언어가 고구려 언어다 그러면 고구려 언어를 연구하면 되는데 이 부천의 지명은 고구려 언어, 백제 언어, 신라 언어가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한시대 마한 언어, 그 다음에 흑말갈, 청말갈, 또 고려 언어, 그 다음에 조선초 사투리까지 대단히 뭐 전국에 있는 모든 지명이 짬뽕이 돼가지고 부천에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겁없이 사실 이걸 시작을 하다가 고구려 언어, 백제 언어, 신라 언어까지 공부를 하게 됐고 부천에 그래서 공부를 오래 했고 오래 또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마지막 지명을 찾은 게 계양산입니다. 그래서 계양산도 어떻게 보면 20몇 년에 걸쳐서 사실 지명 하나를 찾기 위해서 진짜 어떤 그 한학을 전공한 분이면서 찾아다니는 분을 찾아다니는 것까지 지명을 풀었는데 지명을 푸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우리 부천의 지명이 얼마나 대단한 지명인지 제가 이 지명 연구를 하면서 야 옛날에 이 부천이 대단했던 지역이다라는 것을 제가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됐는데요. 이렇게 삼국시대 때의 지명입니다. 여기가 지역입니다. 이 상태가. 그래서 역사적으로 대단히 군사 요충지였었다. 근데 옛날에는 이 바닷물이 강화나 영도 김포가 섬이었었다고 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김포의 옛 지명이 검포입니다. 검포라는 뜻은 크고 작은 포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김포는 섬이었다. 지금 아라뱃길 되면서 김포가 섬이 됐죠.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김포가 섬이 됐습니다. 아라뱃길 뚫리는 바람에. 옛날 최기선 시장이 YS 정권 당시에 부책 사업을 하나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제가 최기선 여기 부천에 이제 의원이 있을 당시에 이 굴포의 역사를 제가 한번 강의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이걸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경유운하를 하려다 보니까 철마산을 뚫을 수는 없으니까 가장 옛날에 짧은 구간, 그다음에 공사 비용이 가장 적은 구간을 한번 만들어보자 했던 것이 지금의 김포의 백석하고 앞에서 고촌으로에서 하는 아라뱃길 탄생이 된 겁니다. 사실 그 아라뱃길의 역사도 좀 슬픈 스토리가 있는데요. YS 당시에는 반경이 2km 있었습니다. 2km 있다가 DJ 정부 들어서면서 1km로 줄었고 노무현 정권 들어서 사업 폐기가 되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4대강 사업과 더불어서 경유문화가 개통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2km가 맞습니다. 근데 지금 1km가 되다 보니까 대단히 폭도 좁고 대단히 뭐 졸속적인 그런 부분이 보여지는데 사실 당초 계획은 2km였습니다. 그래서 굴포의 역사를 알아야 부천의 역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바로 삼국시대 때 바로 지역이었었고요. 삼국시대 때 전까지만 해도 여기가 부천을 주부토군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양산에서 삼정동하고 약대동 사이로 긴 제방을 쌓습니다. 긴 제방을 쌓으면서 여기에 이제 다리를 하나 만들죠. 옛날 기억나실 거예요. 한다리라고. 이게 바로 긴 제방에 그 다리 하나 만든 것이 바로 한다리입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이제 물을 빼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불포천이 되는 겁니다. 이 형상을 바로 불포라고 하고요. 통일시가 되면서 이 제방을 쌓아서
물을 빼기 시작하는 하나의 형성이 자연적인 불포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역 분들은 불포천을 하는데 불포는 모르는 겁니다. 이 불포의 역사가 바로 이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렇게 됐었고요. 물을 빼다 보니까 되는데 여러분들 부평 사는 사람들은 절대 부평이 왜 부평인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물을 빼다 보니까 여기가 뻘이 생기죠. 이 뻘 위에 불을 형성시키자는 이게 지향적인 요소의 언어는 부뻘입니다. 근데 한자로 되다 보니까 부평이 되는 겁니다. 이 통일신라 이후에 물이 빠지다 보니까 뻘이 생기니까 이 뻘 위에 불을 형성시키자는 지향적인 요소에서 바로 부평이라는 지명이 탄생한 겁니다. 부평문화원장이 예전에 상공에서 강의를 하는데 부평이 왜 무슨 뜻인지 아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왜 그런 걸 물어보냐고. 자기 모른다고. 아니 문화원장님이 부평의 역사를 모르시면서 부천에 와서 부천의 역사를 논하실 수 있냐고. 그래서 그분은 늘 주장하는 게 옛날에 부천이 부평 안에 있었다. 그 얘기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나보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옛날에 인천 부평 학관 없이 다 부천이었었는데 옛날 거로 얘기를 하시냐고.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부평 도읍이었을 때 당시에 부천이 부평 도읍 안에 있었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평이 바로 이 불포의 역사 속에서 부평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지금의 중동의 어떤 장말이라는 지명, 자 이게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길게 늘어진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뭐 지명이라는 게 어렵다면 어려운데 아주 단순하게 지명을 짓습니다. 사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어려운 그 지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자로는 구불불자에다 폭을 돋쳐서서 불포라는 지명, 그 다음에 제방을 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 노태우 대통령이 500만 원 공약상에 중국 신도시가 됐고, 지금부터 인천시에서 부천시에서 상동 신도시 해갖고 지금의 중동 상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지역이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통일시대 때 지방을 쌓으면서 물을 빼기 시작했고 이렇게 개발을 했었고, 이전에 여러분들 부천의 그 경인운하라는 역사는 그 고구려 시대 때도 이 여기를 점령해야만이 이 서울을 점령할 수 있다라는 아주 군사 요충지가 왜 요충지였냐면, 옛날에는 이 백제나 신라가 이쪽으로 들어오면 힘이 돼, 육로 쪽으로 가게 되면 힘이 되니까 이 해상으로 해서 배를 타고 이렇게 와서 여기서 정착을 하다가 한 번에 이제 몰려서 이렇게 함양을 점령하는 하나의 요충지였었답니다. 그래서 이 부천이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시 뺏기고 뺏겼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우리 지역 선배님 주시는 가장 우리 부천의 그 지명이 소사, 소색, 그다음에 구지, 송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아마 그 궁금했던 부분이었을 겁니다. 고구려가 부천을 점령했을 때는 소색입니다. 순수 고구려입니다. 근데 백제가 점령했을 때는 구지입니다. 뜻은 똑같습니다. 큰 나라. 한자로 얘기하면 쇠금을 뜻합니다. 소색, 이어입니다. 구지. 백제 초기 언어입니다. 뜻은 똑같아요. 큰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오정이라는 뜻은 크고 작은 산골 마을로 이루어진 아주 큰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풀면은 지명이 대단히 쉽죠. 그리고 제가 제일 늦게 계양산을 풀었는데 개수나무가 많다는 뜻인데, 제가 그 부평 지지라든가 조선 지지 다 찾아서 확인을 해봤는데 계양산에는 개수나무가 있다는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중국에 계림까지 가봤어요. 도대체 개수나무가 뭐길래 개수나무 개자를 써봤더니 산에 대한 지명을 만드느냐. 그래서 풀었는데 찾아가 봤더니 그 개수나무하고 우리나라 종류하고는 전혀 별개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경상도나 전라도에 깊은 산속에 들어가야 한 그루 있을까 말까 하는 게 바로 개수나무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게 풀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첫 번째 음이 개수나무 개자인데 이걸 두 번째 음으로 풀면 또 쉽게 풀려요. 두 번째 음이 빗물개입니다.
이두부가 고려 말 조선 말 때 여기로 왔는데 계양산에 올라보니 이 산에 와서 올라보니 빗물이 보여서 대단히 많이 보여 있더라. 한 곳이 바로 계양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계양산이거든요. 우리는 계양산이 참 무슨 뜻이지? 개수나무가 많다는 뜻인데 도저히 개수나무는 한 그루도 없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에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비만 오면 중동상동에 맨날 빗물이 보였지 않습니까? 계양산에서 올라오니 계양이더라. 빗물이 많이 보여있는 지역이더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산이라는 뜻입니다. 옆에 있는 산이라는. 그래서 계양산의 지명이 가장 제가 어렵게 풀었고요. 그래서 이 부천은 불포의 역사라고 지칭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예전에 그 사고물을 팔 때 옛날 삼성물산 그 건설사 소장이 뻘을 주더라고요. 대포를. 이 집사람을 갖다 줬더니 그 소장 얘기가 머드팩 사는 것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몇 사람한테 나눠줬더니 더 달라고 난리더라고요. 그때 내가 시장님한테 저거 버리지 맙시다. 버리지 말고 화장품에서다 줘갖고 약 3억만 년이 됐는데 제가 보기엔 더 오래된 겁니다. 사실은. 연대를 더 이상 추정을 못하니까 3억만 년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 이상 오래됐는데 다행스러운 건 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뻘 버리지 말고 화장품에서다 줘갖고 머드팩을 만들자. 여러분 지금 아시겠지만 상동에 있는 그 사우나가 있습니다. 그 사우나에서 1000리터를 갖다가 이걸 판 걸로 알고 있어요. 1000리터는 제가 아닌 것 같고 내가 몇백 리터 팠는데 그 물이 해저 심층수입니다. 여러분 사우나 딴 데 가지 마십시오. 상도 가서 사우나 하시는 거예요. 이 지금 중동상동의 이 물이 몇 억만 년 된 그 침전수가 보여서 그 물이 해저 심층수 전물 큰 통 하나면은 50만 원, 100만 원에 사 먹습니다. 일본 애들. 그 물을 7,000원, 8,000원만 주고 물을 무한정으로 먹는 게 저물입니다. 해저 심층수입니다. 대단히 대단한 물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번에 내가 장덕천 시장한테도 또 우리가 공사를 할 때 그 뻘을 버리지 말고 화장품 회사하고 연대해서 부천에 역사적인 그 머드팩을 만들어라 라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공사 때는 꼭 그렇게 하겠더라고. 그 정도로 대단한 그 뻘이면 해보겠다, 가치가 있다 그런 게 그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의 역사는 바로 이 불포의 역사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팩트가 바로 불포입니다. 이거 갖고도 사실 뭐 1시간 다 이렇게 했는데 또 다른 게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을 좀 복사골이라고 그랬는데 왜 복사골이 됐느냐? 더 잘 아시겠지만 70년대 후반에 중앙정부에서 지역의 어떤 특색 있는 문화사업 목표라는 정책 속에서 부천에 이제 어떻게 빨리 만들어지다 보니까 복사골이 되어버렸는데 이 복사골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1930년대 때 언어말살, 문화말살의 정책이라고 이 모모따로상에는 이 동요 동시를 우리 옛날 어른들한테 강제로 외우게끔 강요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어른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걸 갖고 읊조리면서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바로 모모따로상입니다. 모모따로상의 내용이 옛날 안악들이 시골에서 산 밑에서 물을 내려온 시냇물에서 빨래를 하는데 커다란 복숭아가 떠내려와서 그걸 건져서 쪼개보니 그 안에 어린 동자가 나오더라. 자녀가 없는 그 노부부가 귀 여겨 갖다 키우는데 한 살 한 살 자라면서 신통하고 귀한데 이럴 데가 없더라. 10세 되던 해에 일본 전역에 나쁜 도깨비들이 성행하였는데 이 모모따로상이 나타나서 나쁜 도깨비들을 잡아서 집어넣고 잡아서 멀리 던져버렸네. 이게 바로 모모따로상 동입니다. 동식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집을 짓거나 자녀가 태어나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집 안뜰이나 사업장 주변에 복숭아나무를 심습니다. 왜? 모모따로상이 먹는 과일이 두 번째로 우선 모모따로상은 과일 복숭아 동자가 자기 가족, 자기 사업, 자기 자녀들 하나의 수호신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이 복숭아는 일본 사람들 집 안팎에는 항시 복숭아나무가 즐겨 심었던 그런 역사적인 또 산실이었는데 우리 역사에 보면 1903년도에 박대하라는 일본 역장이 부천에 가서 살면서 복숭아를 제일 먼저 심게 됐다라고 해서 복숭아 역사가 됐는데 사실은 이 역사는 아닙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율목동 1940년대 그 답동성당굴 밑에 그쪽에 일본 사람들이 살면서 그 밑에 복숭아 밭이 어마어마하게 큰 복숭아 밭이 있었다. 또 인천 사람들 원로분들한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조선 사람들은 그 주변에 오지도 못하게 했다. 그래서 순수 복숭아 경작은 일본 사람들이 순수해서 해가지고 조선 사람들은 그 근처도 모르게 대단히 엄명하게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천도 예전에 그 어느 선배님한테 여쭤보니까 그 말이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 복숭아는 조선 사람들 근처도 못 오게 하고 일본 사람들 경작하는 근처도 못 오게 했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럼 과연 복숭아를 일본 사람들은 대단히 하나의 신앙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데 그럼 한국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귀히 여기는 과일이 없었을까요? 그래서 이 복숭아를 연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우리 민족의 과일이 뭐였나라는 걸 찾아봤더니 감이었더라고요. 우리는 단순히 감을 따서 요새 감 먹는 철 아닙니까? 단순히 감만 먹는 과일인 줄 알고 먹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우리 조상들이 왜 집 안팎에다 감나무를 심었냐면 우리는 대대로 어떤 예의, 어떤 효를 중시하는 민족이다 보니까 감을 심었더라고요. 왜 감을 심었나 하고 다시 감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감이 열리지 않는 나무에 그냥 밑둥을 자르면 속이 하얗습니다. 근데 한 번이라도 열린 나무에 밑둥을 자르면 속이 시커멓게 타 있습니다. 무엇을 뜻하냐? 부모의 마음을 뜻하니까. 감나무를 열리기 위해서 자기 양분을 태우면서 맺는 나무는 이 지구상의 감나무를 있습니다. 이게 바로 효를 뜻하는 나무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감을 중시했고 단순하게 먹는 과일이 아니라 먹기도 하겠지만 어떤 자손들한테 메시지를 주는 하나의 어떤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과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먹는 과일을 떠나서 자녀들한테 어떤 훈육적인 부분도 있고 메시지 부분도 있고 이런 의미에서 감을 심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모타루상은 그렇고요. 제가 우연히 재미난 얘기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이상하게 우연히 무당협회 모임을 하는데 한번 갔었어요. 조포도서관 단장이 한번 가자 그래서 갔다가 의도만 먹고 미안해서 제가 한번 계산을 했어요. 얼마 나오지도 않았고 계산을 했더니 저를 갑자기 고문으로 그냥 수세를 하더라고요. 나 여기 관료도 있고 성당도 다니고 나 안 한다 그랬더니 고문인데 어떠냐고 그래서 그 10여 년 동안 고문을 하면서 그들하고 한 대화를 해봤는데요. 귀신 쫓는데 진짜 복숭아 가지고 쫓느냐 물어봤어요. 제일 궁금한 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맞답니다. 맞는데 그냥 아무 복숭아 가지나 따는 게 아니고 천도 복숭아, 야산 들판에 깊은 산속에 있는 그 복숭아 가지를 따서 귀신을 쫓는데 대단히 효험이 있다. 근데 아무 가지나 따는 게 아니고 동쪽을 향한 가지를 따서 어디 하면은 귀신을 쫓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옛날 고대 그 민방을 보면 최씨 문중의 민방이나 여러 가지 이제 곽씨 문중의 민방을 보면 음식이 상했을 때 동쪽 향한 가지를 갖고 밤주나 식혜가 예를 들어서 상한다 그러면 그 가지를 동쪽 향한 가지를 갖고 휘저으면 상한 거를 대처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민방에는 이상하게 하여튼 동쪽을 향한 가지의 개념이 대단히 깊게 이렇게 남아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지구상에 아마 감기 치유제는 없습니다. 근데 경주 최씨 문중의 민방에 치유법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호박잎을 새벽 5시에 이슬을 먹으면 호박잎을 따서 끓여 먹으면 대단히 효험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호박잎 끝이 동쪽을 향한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방을 보면 하여튼 끝이고 나뭇가지고 다 동쪽을 향한 걸 따야 효험이 있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부천의 어떤 복숭아에 대한 역사의 개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근데 사실 복숭아의 역사를 또 더 들어가면 더 깊습니다. 일본 애들이 왜 이 모모타 상을 했는지 또 그 이전의 역사가 또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부천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갔느냐라는 하나의 실크로드를 만들어봤는데 이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시흥을 옛날에 밴네라고 했죠. 이 옛날 시흥분들한테 여쭤봤지 왜 시흥을 밴네라고 했냐 했더니 그 소래산 너머에 그 물이 내려오는 데가 있는데 진짜 이거 지금 그림은 이렇게 그려졌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 밴처럼 꾹꾹해서. 그래서 그걸 밴네라고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밴네 5일장을 치르고 소래산, 성산을 넘어서 소세 5일장, 소세 5일장 거쳐서 이제 벌마, 도당동 이렇게 거쳐서 계양산 밑에 황호 5일장, 황호 5일장 거쳐서 검단을 거쳐서 김포 5일장, 그다음에 마성 통진을 거쳐서 배를 타고 넘어가서 강화 5일장. 이런 하나의 실크로드를 이렇게 한번 집약을 해서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예쁜들 말씀 들어보면 이 황호 5일장이 가장 컸었고 우시장까지 쓸 정도로 대단히 큰 장터에 있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의 서울의 목동, 서울 쪽에서도 내려왔던 하나의 커다란 시장이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대단히 이제 재미난 얘기 중에 하나가 소래산 넘어오는데 성수산 넘어오는데 여우고개하고 하우고개가 있죠.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여우고개, 하우고개가 왜 여우고개고 하우고개? 제가 어렸을 때 여우들이 많아서 여우고개다. 그때 어떤 할아버지들이 얘기해 주시면 저는 그걸 하고려니. 하우고개는 왜 하우고개냐? 송영묘의 구재룡 선생이 어느 책에다가 언덕까지 올라와서 숨이 차서 하고 그래서 하우고개다. 그래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만나서 당신 대단히 무식한 사람이다. 남의 동네 와서 남의 역사를 갖다 그렇게 흔들어 놓냐. 모르면 가만히 듣고 아는 척하지 마라. 그래서 그럼 당신은 아느냐? 아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다. 바로 이 실크로드 속에서 그 언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밴네 5일장에서 소세 5일장을 하면 넘어오는 고개 중에 예전에는 지금은 도로가 뻥 뚫리고 했지만 옛날에는 소로길이었고 나무들이 뭉쳐있습니다. 또 16세기 1600년부터 5일장 문화가 본격화됐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대단히 먹고 살기가 힘들었죠.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대낮에도 강도떼들이 출몰했어요. 저도 어릴 때 듣기는 조사동에서 그때 돼지젓국 치러 조사동을 많이 갔었습니다. 거기 할아버지들이 옛날에 여기 숲이 우거져갖고 강도떼들이 옛날에 대단히 많았다고 그 얘기 하는 건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대낮에도 강도떼들이 출몰하니까 그냥 혼자 넘으면 강도떼를 만나니까 그래서 화합할 화, 벗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같이 넘는 고개다. 그래서 3, 3호로 모여서 넘는 고개다. 그래서 화우고개입니다. 화합할 화, 벗고. 근데 부천만 있느냐? 아닙니다. 전국의 5일장과 5일장을 잇는 큰 산에는 다 화우고개. 포천, 연천 이런 쪽에 가면 화우고개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이 되는 것은 이건 이거다라고 푸는 게 아니라 왜 이 지명이 만들어졌고 왜 뜻이 이렇고 또 타 지역에도 이런 지명이 있다는 것을 처리해서 이걸 찾아줘야지. 그 부천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친구들이 언덕까지 올라서 숨이 차서 하우고개다.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 자체도 과연 이거를 이렇게 넘어왔던 이런 것들을 이건 예전에 제가 한 20, 30년 전에 옛날 어른들한테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또 찾아다니면서 또 사파 작가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려서 만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중요한 부천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5일장이라는 게 지금은 뭐 결혼 예식장 뭐 다 있고 했지만 옛날에 그게 없었죠. 전화가 있었고 다 하지만 옛날에 5일장 문화가 바로 그 우리의 어떤 순결이랄까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기서 시집장 가도 다 보냈고 누구 부부도 여기서 보냈고 모든 것이 아마 이 5일장 문화에 모든 것이 이제 지금 들어갔던 하나의 우리의 역사고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우선의 실크로드라고 제가 한번 만들어봤고요. 한리산인데요. 현대 홈타운에 지면서 이 한리산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관계자들한테 한리산 남겨놓자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뭐 어떤 아파트 단지 짓는데 한 평도 아까운 산을 남겨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없어져서 그래서 이 할미산에 대한 거는 이 자료의 흔적이라도 남겨놔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고요. 조선시대의 그 교감유록이라든가 이런 역사서를 보면 이 신앙촌 일대 그 지역의 풍수적으로 대단히 큰 인물이 나오는 곳이다라고 해서 대단히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그 예언서에도 대단히 많이 등장하는 지역입니다. 그 신앙촌인 지역. 그 중에 이제 이 할미산이 조그만 산이 하나 있었는데 이 할미라는 여러분들 다니시면서 지방을 다니시면서 할미산, 할미고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할미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할미고개는 당연히 구부러졌는데 뭐 허리가 구부러져서 할미냐? 아마 그 뜻이 대단히 불분명한데 예전에 아마 여기 계신 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겨울에 창문이 문풍지였었잖아요. 덜컹덜컹 돌면 옛날 어른들이 뭘 하세요? 영동 할멈이 시세 부린다고 해요. 들어보셨죠? 옛날 어른들이 덜컹덜컹하면 영동 할멈이 시세 부린다고 해요. 영동이라는 것은 바람을 지칭하는 뜻이고 할멈이라는 것은 바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동 할멈이라는 것은 전설적인 어원으로서 바람을 지칭하는 뜻이다. 그래서 매년 2월 달에 영동 축제를 합니다. 왜? 천연지대 농민의 농사가 가장 중요한 민족이다 보니까 바람이 잘 불어줘야 농사가 잘 된다. 그래서 매년 2월 달에 영동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멈이라는 것은 같은 언어다. 그래서 할미자가 들어간 지명은 바람이 많고 대단히 성스러운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할미산이 그때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알았기에 할미산만 도전시키자 했는데 결국에는 현대온탕 개발해서 없어져 버린 안타까운 분위기에서 제가 지금 남겨놨고요. 노고단에 아마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노고단에 항시 바람이 많죠. 그 노고단의 고자가 바로 할미 고자. 그래서 계집면에 옛 고자를 집어넣어서 지금은 며느리고로 바뀌었는데 강의의 한자전을 보면 할미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미자가 들어간 진용이나 이런 뜻을 보면 바람을 지칭하는 뜻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부천에서 가장 이거를 보존하고 찾아야 될 부분입니다. 저도 이걸 아직도 찾고 공부하는 중인데요. 삼한시대 마한 진안 도난에 마한의 54국 중에서 1국이었던 바로 우시우모타국의 왕도가 바로 부천입니다. 이병도 박사가 비록 친일이었지만 나중에 다시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던 분이지만 우리나라의 사학의 태두였던 이병도 박사가 바로 위치시로 해요. 마한의 54국의 위치시로 나온 내용입니다. 약대 삼정 도당동에 우시우모타국에 왕도가 있었다라는 그런 지문입니다. 유추해서 가만히 보니까 그 전에 자연적인 토성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고도 아시겠지만 벽돌 공장이 다 들어가고 다 깎아먹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대 삼정 도당 내부까지겠죠. 그래서 자연적인 토성이었었는데 그걸 벽돌 공장이 들어와서 다 깎아먹고 평탄시켜서 공업지역, 중공업지역 해가지고 대단히 지금 개발이 돼가지고 이제 발전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전에는 자연적인 토성이다. 그래서 우시우모타국의 입주정지에 바로 이 토성이 서울의 풍납 토성보다도 약 250년에서 300년이 앞선 토성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 입장에서는 이 우시우모타국에 대한 이 왕도에 대한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요충지로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천 사람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저런들 안타까운 얘기지만 지금 부천시청에 제가 역대 시장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제발 역사 자료실을 좀 만들어라. 부천시청에 역사 자료실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자료 보관실이 없어요. 이 자료를 어디 가서 찾냐. 희응, 안양. 사정하면서 복사하는 데도 가서 들어가서 사정하고 복사하고 그러고 다녔어요 제가. 여기는 5년만 지나면 다 폐기시켜버립니다. 역사 사료실이 없습니다. 부천에. 지금 부시장 새로운 시장에 안성 친구들하고요. 역사 자료실이라는 게 어느 시나 분을 다녀봤지만 없는 데가 있나요? 그게 왜 없어? 다 있죠. 전화를 해보더라고요. 그건 진짜 부천이 없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부천의 역사가.
부천시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갖고 오는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 몰라요. 70년대, 80년대 외지에 있는 친구들이 갑자기 물밀들이 들어오면서 공무원들이 많이 끌어오고 뭐 하다 보니까 뭐 부천시 여기 뭐 토박이 공무원들이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뭐 오리지널 토박이보다는 원주민에 가까운 부분인데 그런 분들이 몇 퍼센트나 되냐? 3, 4%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역사 사유지 개념도 없고. 부천 군청이 제가 물어봤어요. 올해 초에 부천 군청사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아무. 조사업이 부천 군청사가. 인천에 있었던 잃어버린 그 1대, 2대 때 그 역사를 아는 사람이 한두 없어. 이게 부천입니다. 그 큰 땅을 다 잘라서 필당이 다 잘리고 다녀서 가장 저는 타 시민이 다니는 게 제일 안타까운데 땅이 넓은 지역은 너무 부러워요. 양평 같은 데 가면 어느 절까지 가는데 36km래. 그 안에서 여기 우리는 부천 8km밖에 안 돼. 그래서 역대 시장들 텐데 맨날 제가 건의하는 게 경기도에 땅이 많으니 아마 여러분들 그 가평에 수목원 하나 만드는 땅이 있을 거예요. 근데 9만 대 평입니다. 김문수 지사 있을 때 내가 지사 보고 그 땅 부천에다 주시오. 부천 휴양도 하나 만들게. 시에서 얘기하세요. 우리는 몇 드릴게요. 근데 가격도 그때 6천 얼마로 책정까지 만들어서 다 해놨어요. 자, 이거 부천에다 휴양도 만듭시다. 알았어요. 자기네들끼리 회의하더니 안 하려고. 근데 콘도 회원금 4개 샀더라고요. 콘도 회원금 사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그때 저랑 많이 싸웠던 적도 있는데 그때 9만 평 부천시에서 매입을 했다면 부천시 방역이 넓어지는 거 아니에요. 완도나 이런 데서 땅 한 1억, 2억이면 5만 평, 10만 평짜리 섬 하나 사니까 섬 하나 사물어. 거기다 부천시 이미 휴양소 만들어놔. 이제 깨기 시작해. 그때 내가 그래서 진짜 헐값에 다 사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김문수 지사도 예전에 한 번 만나고 그때 꿈씨하고 잘 설득해서 그때 갔지. 지금 가보니까 얼마나 잘해놓고 좋으냐고. 그래서 쟤는 한 지역에 가면 제일 부러운 게 땅이 넓은 거는 정말 부러워요. 옛날에 부천이 그래서 저는 인천을 가면 야 이게 다 우리 땅이었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시흥 안양 가고 안양 가서 옛날에 여기 부천이었구나 다 이런 땅이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대단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이 부천의 이 우효모타고 이거는 앞으로 정말 어떤 예산을 들여서도 진학 아니면 민간인들하고 이걸 연구를 해야 됩니다. 가장 이 우효모타국의 역사를 부천시사에 딱 한 줄도 안 나옵니다. 이걸 조명을 해서 부천에 진짜 이런 우효모타국이나 왕국 이 우효모타국이 서울 근교서부터 모든 이 경기도 전체 지금 현재 경기도의 3분의 1을 관할했던 지역입니다. 이런 커다란 어떤 왕국이 있을 때도 우리가 이걸 찾아내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버려진다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손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지금 아직도 찾고 있고 더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정말 이걸 더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정동, 여월동, 작동, 구광동. 멀원에다 마루동자를 쓰죠. 긴 고개가 있는 그런 뜻이고 여월 같은 여자. 여기가 산골 마을입니다. 근데 여월동은 맨 끝에 있어요. 나도 같은 마을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도 여기 붙어있는 이쪽 마을이다 라는 뜻이고요. 작동은 까치 작자 쓰는데 이 지명은 잘못된 지명입니다. 까치가 많아서 까치 작자 써서 작동이라고 얘기하는데 까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부평 옆에 작전동이라고 있잖아요. 보통 까치말이라고 그러는데 어음이 이제 까치말 하다 보니까 까치 작자 써서 작전동 이렇게 쓰여지는데 원래는 원음은 보류이 맞습니다. 보류, 같은, 같이 이렇게 되는 어음 변천이 되면서 바뀌는 건데 보리울이라는 뜻은 뭐냐면 고강동에 보리울 축제를 하잖아요. 같은 울타리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 그 조선시대 그 이제 중성으로는 이쪽 일대를 검다래라고 했습니다.
검은 크고 작은 산골 마을이 어우러져 있다는 뜻이고요. 다래라는 얘기는 산골 마을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크고 작은 산골 마을들이 모여 있는 곳, 검다래요. 근데 보리울은 같은 울타리 마을. 근데 영월동은 뚝 떨어져 있어. 같은 여자 써서 나도 보리울다. 같은 울타리 있는 마을이다. 이런 개념이고요. 작동은 보리울 같은 울인데 같은 말 하다가 까치말 되다 보니까 까치작 써서 작동돼. 이 고강동은 옛 고자 써서 오래된 동네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옛 고자를 쓰는 게 아니고 이 고왕이라는 뜻은 사실은 옛날 고려시대 때의 장군들 아니면 말, 무덤을 뜻하는 백제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강이라는 뜻은 오래된 마을이다. 고려시대 때의 장군들이나 장군들이 타고 다니던 말, 무덤 이런 걸 뜻하는 그런 지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쪽에 말 무덤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 장군들 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언어학적으로 지명학적으로 찾아봤을 때도 고왕이라는 뜻은 옛날 장군들의 묘나 장군들이 타고 다니던 말에 묘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원미동하고 수의동, 조마루. 이 원미동은 여러분들 지금 대단히 재미난 게 이 원미산이 옛날에 멀미라고 했어요. 옛날 어르신들이 옛날에 멀미라고 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멀 원자를 써서 눈썹 자를 해서 원미동을 지명을 만들었는데 원미동 책자가 나오고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 원미동 지명이 멀미산을 잡아먹었어요. 그냥 원미산이 돼버렸어. 아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잡아먹은 뿐이고 이런 둔자 들어가는 지명은 주둔둔자 써갖고 뒤쪽에 이제 붕동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뒤에 둔대산을 지칭하는 거고요. 그래서 원미동은 그런 뜻이고 춘자는 봄춘자에다 오디자를 씁니다. 이 추이동이 지금 이맘때 겨울에 온도를 재보면 타 지역에 비해서 3도에서 5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여기 이쪽에 연초 일치세트 연초 시험장을 줬어요. 일본 놈들이 연초 시험장을 아무데나 연초 시험장 만드는 거 아닙니다. 지형이 따뜻하입니다. 그래서 이 추이동은 봄춘자에다 오디자를 쓰는데 오디자보다도 사실 상위자가 맞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일본 사람들의 어떤 의도가 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조마루라는 뜻은 조마루가 아마 여기 지금 대단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조마루가 무슨 뜻이냐. 아마 조마루 뼈다고 해서 그거 다 드셔봤을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부족국가 시절 이전 때는 수렵생활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죠. 수렵생활을 하면서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동생활을 하게 돼요. 이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죠. 계절별로 움직여다니고 동물을 쫓아다니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곡식을 재배하는 법을 터득하면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곡식이 벼가 아니라 바로 조입니다. 그래서 조는 아시겠지만 산이고 야산에 그냥 씨앗 뿌려서 나면 잘라갖고 털어서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돌이기 때문에 조를 많이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조마루라는 뜻은 조가 많이 심어져 있는 언덕 위에 구름이 지어야 되죠. 예전에 조마루를 일제시대 때는 조종리라고 했죠. 그래서 나는 그때 그 지명을 만든 사람이 누군가 크게 찾았어요. 제가 대단히 학식이 높으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부천의 애양이 대단히 강하신 분이고요. 그래서 도대체 저걸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했을까? 왜? 이 조마루에 대한 어원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순수 언어를 보존하고자 이 조마루의 지명을 조종리라고 했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 아침 조자에다 마루 조자 썼어요. 그래서 음과 운에 조마루 어원을 숨겨놨어. 야, 이거 대단히 보통 학식이 있어서는 이 조마루의 어원을 살리기 위해서 일본 애들이 민족 문화 말살시키고 다 지명을 일본식 표기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 양반이 기지를 가기 위해서 바로 아침 조자에 마루종 조종리라는 언어를 써서 그 후세들이 예전에 조마루 했을 때는 언어를 되찾게 하게끔 음과 운에다 숨겨놨다.
그래서 이 부천의 지명은 우리가 뭐 이 옛날에 뭐 일제 시대 때 어떤 잔존 역사가 뭐 이걸 논할 바가 없습니다. 정말 대단히 학식이 높은 사람이 아마 이 지역의 지명을 만들었지 않느냐. 그래서 유추를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이 지금 원미구청 그 자리가 대단히 조가 많이 심어져 있는 언덕 위의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막이라고 있었죠. 원미구청 앞에 길 맞은편에 하나의 로타리였죠. 아시다시피 예전에 어르신들이 10월달에 이제 벼 해갖고 한 10가마 20가마 갖고 여기서 이제 열흘 동안 한 달 동안 약주 드시다가 맨날 그 찾으러 가고 막 있었죠. 대단히 하나의 이 벌막이라는 뜻은 뻘, 막, 뻘 위에 형성된 아주 작은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한자식 표기 지명입니다.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백두산 근처 가보시면 이런 막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산에 백두산 근처 보면 조그만 마을이 그렇게 있어요. 그 편말을 보면 그때 무슨 막 있습니다. 아주 작은 마을. 그 막은 바로 그런 표기용입니다. 우리가 벌말이잖아요. 대장동 너머에 추어탕 많이 있는 그 벌말. 그건 고구려 언어식 표기입니다. 뻘에 있는 작은 마을. 그러니까 단음절, 벌, 말. 이거는 고구려식 표기입니다. 근데 말인데 마을, 그러면 백제. 근데 달동네, 울고는 우리가 박달재라고 합니다. 근데 박달재인데 박달재가 뭔지 아시는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대표적인 신라 언어입니다. 박, 대단히 크다라는 뜻이고요. 달, 산, 재, 고개. 큰 산에 큰 고개를. 그러니까 너무 그 고개를 넘는데 힘이 들어 눈물이 나올 정도. 그래서 울고 넘는 박달재입니다. 그 산을 넘기는 눈물 없이 못 넘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순수 신라 언어. 근데 우리 부천에 고구려백제 신라 언어가 그렇게 다 섞여 있다. 그리고 이 벌막이라는 거는 한자식 표기용으로 있고 옛날에 종화로에서 원동동, 여월동 지금 넘어가는 거고 부담동으로 쳐서 약대, 부천역에서 내려오는 옛날 지형을 한번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역곡을 좀 버름절기 사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의 버름절기 지명을 찾아봤더니 전국에 딱 2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부천에 역곡의 버름절기가 있고요. 의정부 앞에 의정부 역 앞쪽을 버름절기라고 합니다. 옛날에 의정부 분들을 물어봤더니 옛날에 산이 이렇게 있었다고 해요. 다 깎아서 평탄을 한 지역이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이게 사진을 이게 보기 좋게 설명하기 좋게 그려놨습니다. 벌겋게 드러내놓은 큰 널찍한 절개해서 만든 지형이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통일신라옵니다. 근데 예전에 여기 사례이라고 그러죠. 사례이라는 뜻은 어느 친구가 옛날에 선비사 올레자를 써갖고 옛날에 기시고 제주만에서 박칠정이라는 박씨 집안의 선비가 와서 살아서 사례이가 됐다. 그래서 선비사 올레자를 쓰는 거다라고 하는데 사례이라는 거는 대전이나 충청도 유성 쪽이라면 한 5, 60대 이상이 유성 쪽에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1구에서 7구 능선을 화전을 읽어서 만든 지형을 갖다가 사례이골이라고 합니다. 통일신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례이는 선비사자 올레자를 써서 선비가 와서 사는 동네가 아니고 1구에서 7구 능선을 화전을 읽어서 만든 마을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이. 그래서 거기에 마을이 있다 그러면 사례이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곡을 하나의 버름절기라는 개념에서 제가 풀어봤습니다. 자, 신곡동을 옛날에 깊은 부지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천에서 가장 번화한 지역은 깊은 부지, 지금으로 보면 깊은 부지를 깊은 심자에서 계곡복자 써서 신곡동이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종래동 이쪽이 부진말입니다. 부진말이 백제가 점령했을 때 여기를 본데 여기가 본 부지인데 그래서 부지 1, 2, 3이 쭉 나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저쪽은 저 산 밑에 깊게 들어가 있어. 깊은 부지입니다. 여기가 부지인데 저 안에는 깊게 들어가 있는 그 산골 조그맣게 있는 마을이라서 깊은 부지입니다. 지금은 뭐 이 뜻과 달리 신곡동이 엄청나게 커졌지만 그래서 여기는 부지, 송내동 본 전체를 부지 있는 부지고 큰 마을이라는 뜻이고 저기는 깊은 부지. 그래서 신곡동이 된 겁니다. 여기 아시겠지만 이 성주산에서 내려오는 지금 현재
부천역 지하로 바로 예전에 시곡천이라고 그러죠. 하나의 집포천. 옛 언어로 말하면 바로 곡산입니다. 그래서 집포천이 지금도 흐르고 있다. 다 복개해서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옛날에 일곡천이 돼 있어갖고 저 지하철 부천역 밑으로 지금 흐르고 있다. 지금도 흐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천이 있었고 저수지가 있었고 그 부천 종래에서 장수동 넘어가는 고개를 인천에서 뭐라고 해놨죠? 문해미길이라고 해놨죠. 문해미로라는 무슨 물이 넘어오는 길. 예전에는 사실 지금 부대 옆에 보면 조그만 물이 넘어오는 길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물이 넘어오는 길이다라는 문해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지, 소세 이렇게 하다가 어느 시절이 지나면서 야 여기는 소세, 여기는 부지. 그래서 사실 저 소세가 소사로 잘려진 거고 부지가 이제 지명이 바뀌어서 이제 송내동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73년도에 시승법 되면서 이제 부지를 갖다가 송내로 바꿨는데 사실 잘못 바꾼 지명입니다. 부지를 알으셔야 되고요. 송내는 소란말을 뜻해서 얘기하는데 소란말은 사실 저 부대 앞쪽을 갖다 소란말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부평 지역인데 그 지명을 빗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정동하고 오세동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오 오물의 정자로 풀면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낮춰 부르는 말, 전력 이렇게 하는 뜻입니다. 근데 첫 번째 음 말고 두 번째 음으로 글과 웅얼거리 오로 풀면 뜻이 나옵니다. 검골, 금골. 옛날 오정동을 검골이라고 했고 금골이라고 했고 옛날에 불렀다고 그랬는데 검골, 금골이라는 큰 마을이면서 크고 작은 마을들이 이렇게 어울려 있는 큰 마을이라는 뜻의 지명이고요. 근데 지금 한자를 바꿔놨죠. 92년대 뭐 최은수라는 친구가 그 변씨의 변상전 호가 오장이었는데 그 호가 오동나무다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우기는 바람에 저랑 싸우다 아무리 주장은 안 돼갖고 결국은 오동나무에 정자로 바꿔버렸어요. 오동나무를 만든 정자가 많았다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어거지가. 그래서 결국은 제가 싸우다 져갖고 결국은 오동나무의 정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우의 고물의 정자가 맞다. 두 번째 음으로 풀어서 글과 웅어를 오로 풀어야 아주 크고 작은 마을이 어우러진 아주 큰 마을이에요. 그런 지명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 여월산을 갖다 옛날에 능매라고 했죠. 옛날 왕의 묘가 그러니까 왕은 아니었는데 이제 왕족들이 이제 넘는 어떤 그 고개다 산이다 그래서 능매라고 예전에 불러줬다고. 이 방울이뜰이라고 이제 대장동 일대를 방울이뜰이라고 그러는데 방자는 제방방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방을 쌓아서 만든 뜰이라고 해서 방울이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지금 안타까운 거는 이 오세동인데요. 제가 봐도 답답하고 참 억울한 게 62년도에 이제 서울시가 부천시 경기도 땅을 이제 부천시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오세동을 도로 사이로 잘라버렸어요. 활주로 끝에 가면 오세동이죠. 그 도로 사이로 잘라버렸어요. 이게 순식간에 이산가족을 만들어버렸어요. 여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세동, 여기 부천시 오정구 오세동. 도로 사이로 잘라버렸어요. 아예 오세동을 다 서울시로 편입하든가 부천에서 주든 가야 되는데 이 미친놈들이 도로 사이로 잘라버려갖고 이쪽은 강서구 송정도 아니고 여기 대장 오정초도 아니라. 그리고 또 더 재미난 거는 강서구 오세동하고 부천시 오세동하고 한자 지명이 틀려요 또. 이런 어처구니없는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지금 손 하나 못 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문화원에 가서 이거 세미나를 하든 이거 갖고 연구를 하자 하고 했는데도 전혀 뭐 관심이 없다 보니까 부천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제 흘러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정동이라는 그 지명은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지명이고요. 이렇게 해서 한 시간 넘었나요? 그래서 강의를 드렸는데 하여튼 뭐 못다한 아직도 할 부분이 너무나 많지만 그래도 너무 제가 뭐 전문적으로 제가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이거를 새롭게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하다 보니까 대단히 힘들었고요.
진말이라는 이런 지명이나 이런 지명이 정말 대단한 지명이 되는 걸 제가 알았고요. 진씨가 모여 사는 그리고 예전에 백제의 초기에 백제를 거느렸던 그 십제 제후들의 성씨의 고향이 제2의 고향이 부천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진씨가 모여 사는 부천경찰서 밑에는 도시, 약대동은 해골, 해씨, 이런 또 나무 삼정동은 나무목시, 목시통, 목시가 만든 나무목시서입니다. 이런 성씨가 뿌리가 우리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 찾았냐? 일본 가서 제가 다 찾았습니다. 오사카에 가면 꼭 진릉이라고 있습니다. 이 진말에 살던 그 뿌리입니다. 능처럼 큽니다. 그래서 이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하면서 마지막 백강전투를 통해서 일본으로 도망을 하면서 이 부천에 있었던 여러 후족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씨들이 아직도 일본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묘를 씁니다. 일본 사람들은 묘를 안 쓰는데 바로 백제 후족들은 묘를 씁니다. 그래서 묘를 찾아보면 부천의 어떤 문화, 뿌리 거기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좀 이례적인 부분인데요. 하여튼 이 부천이 예전에 그만큼 우슈모타쿠이라 그 다음에 백제의 주요 후족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고 그 다음에 왜 일제시대 때 1914년도에 조선 총독부에서 부천을 서울 그때는 서울이었습니다. 부천이 이렇게 큰 광역을 만들었을까라고 한다면 아마 일본에서 아마 우리의 역사를 너무나 잘 알기에 우슈모토의 옛 광역을 갖고 부천을 만들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더더욱 부천에 대한 역사가 사실 더 연구가 돼야 되고 많은 투자가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관심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떤 때는 외로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찾느라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많이 안 오셨지만 우리 원로 선배님들이 이걸로 그치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만나자. 그래서 만나서 우리가 못다한 일도 하고 이거를 기록에 남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만들었듯이 가칭 부천 역사문화 연구소를 만들어서 여기 모든 분들이 자문위원으로 들어오셔서 본인이 알고 있는 그런 그 자체가 바로 역사이기 때문에 그걸 좀 기록에 남기고 우리가 그 역사의 어떤 잔존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명단에 있지만 나는 안 하겠다라는 분만 저한테 따로 전화를 주십시오. 오늘 안 오신 분들은 꼭 참여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요.